5년 동안 죽은 여인을 위해 스스로 마음을 가둔 사내. 그리고 그 성벽 같은 가슴을 열기 위해 붓한 자루를 든 19의 신부. 서방님, 귀신과 사는 그 고집이 이기나 제가 이기나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판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뜨거운 기록을 전해드립니다. 한양 땅에서 가장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집을 꼽으라면 사람들은 주저없이 선비 임사연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대문 앞에는 화려한 꽃가마가 멈춰섰지만 그곳에는 혼례의 기쁨보다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마 주위를 에워싼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은 가마 벽을 뚫고 들어올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저 가마 안에 탄 처자가 참으로 가련하구먼. 19이면 한창 꽃 피울 나이인데 하필이면 마음이 죽어버린 사내에게 시집을 오다니. 말도 말게. 임선비 그 양반 5년 전 정인을 잃은 뒤로 귀신이라도 붙은 것처럼 밤마다 허공을 보고 속삭인다지 않나? 새색시가 들어온들 그 차가운 눈빛을 어찌 견뎌냈고 가마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초이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단단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초이의 집안은 본래 학식 높은 양반가였으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 집안의 형편이 급격히 기울어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샜고 어린 동생들은 배를 줄였습니다. 그런 집안을 살릴 유일한 길은 한양에서 소문난 죽은 마음을 가진 사내에게 시집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초이는 가마 문틈으로 보이는 낯선 집의 마당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른 나무들이 마치 자신의 앞날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어리석은 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19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진 바람을 온몸으로 견디며 자라난 강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람이 초이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붉은 홀레복의 무게를 견디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사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조각처럼 빚어놓은 얼굴을 가졌지만 그 눈빛은 한겨울 얼어붙은 호수처럼 깊고 차가웠습니다. 사연은 초이를 반기는 기색조차 없이 그저 정해진 절차를 해치우는 사람처럼 절을 올렸습니다. 혼례식은 숨막히는 고요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객들의 억지스러운 축하 인사가 잦아들고 마침내 해가 저물어 사방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초이는 촛불 2자루가 외롭게 타오르는 신방 안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조차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술기운조차 전혀 없는 맑고도 차가운 눈으로 초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연은 초이의 옆자리가 아닌 책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하얀 천 뭉치를 꺼내 초이의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이것으로 갈아입어라. 사연의 목소리는 메말랐습니다. 마치 메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초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신부의 붉은 옷과는 정반대인 새하얀 소복이었습니다. 초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죽은 사내라지만 첫날 밤에 신부에게 초상집 옷을 입으라니요. 서방님, 이 옷은 초상집에서 입는 옷이 아니옵니까? 첫날 밤에 어찌 이런 것을 제게 주시는지요. 사연은 초이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작은 나무패 하나를 품에서 꺼내 방 한가운데 정성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나무패에는 이름 하나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연은 그 나무패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린 뒤
비로소 초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5년 전 내 목숨보다 아꼈던 여인을 차가운 땅 속에 묻었다. 그때 내 마음도 내 사내로서의 삶도 함께 묻었지. 내 몸은 비록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내 영혼은 단 한 번도 그 여인을 떠난 적이 없다. 사연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초이의 어린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연은 초이의 충격을 즐기기라도 하듯 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그 여인을 위해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게서 그 어떤 온기도 기대하지 마라. 너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이름만 빌려 밥이나 굶지 않고 살면 그만이다. 내 몸에 손을 대려 하지도 말고 내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도 마라. 너는 내게 아내가 아니라 그저 한 지붕 아래 사는 손님일 뿐이다. 초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하얀 소복 위를 적셨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집안을 위해 팔려오듯 시집온 것도 서러운데 첫날 밤에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여자가 아니다라는 선언을 듣다니요. 하지만 초이는 눈물을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어 사연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사연은 초이가 울며 방을 나갈 것이라 생각했는지 이미 책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그럼 평생 저를 이렇게 투명한 사람처럼 취급하실 작정입니까? 죽은 사람의 이름만 붙들고 산 사람인 저를 무시하며 사시겠단 말씀입니까? 사연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까닥였습니다. 19의 신부가 이토록 당당하게 대들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죽은 이에게 수절을 할 것이고 너에게는 그 어떤 남편의 도리도 다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처사가 억울하다면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도 좋다. 대신 내 집안의 빚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너는 평생 소박맞은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되겠지. 사연의 말은 틀린 데가 없었습니다. 초이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연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연은 다시 초이를 잊은 듯 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초이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방님이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겠다면 사내로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방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글공부의 세계로 들어가 그와 대등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이 저를 아내로 대하지 않으시겠다면 저도 서방님을 남편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사연은 책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제자? 내가 글이나 알기는 하느냐? 여자가 글을 배워서 무엇에 쓰려고?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견너머로 조금 배웠습니다. 서방님이 밤마다 죽은 정인을 그리워하며 책만 보실 거라면 저도 옆에서 그 책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여자로 보지 않으시니 저를 가르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동안은 서방님도 딴 생각을 안 하셔도 되니 오히려 편하시겠지요. 사연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당돌한 신부가 밤마다 옆에서 칭얼거리거나 유혹하려 든다면 골치 아픈 일이었지만 글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어려운 글에 빠지게 만들면 자신을 귀찮게 할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좋다. 내 뜻이 그렇다면 가르쳐 주마. 하지만 글 공부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 밤잠을 설쳐야 하고 매일같이 내 꾸지람을 들어야 할 것이다. 중도에 포기하고 울며 불며 매달린다면 그날로 너를 이 집에서 내쫓을 것이다. 알겠느냐?
네, 서방님.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손님으로 보시든 제자로 보시든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초이는 그 자리에서 사연이 준 소복을 입었습니다. 붉은 홀레복을 벗어 던지고 하얀 소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처량하기보다 오히려 결연해 보였습니다. 사연은 가장 기초적인 글자부터 초이에게 적어주었습니다. 종이 위로 스치는 붓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초이는 사연이 적어준 글자 하나하나를 마치 가슴에 새기듯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사연은 그런 초이를 힐끗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열흘도 못 가겠지. 이 어려운 문장들을 여인의 머리로 어찌 견디겠느냐. 하지만 사연은 몰랐습니다. 초이의 눈빛 속에 담긴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향한 처절한 의지였다는 것을요. 초이는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연이 꾸벅꾸벅 졸음이 올 때까지도 그녀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이 글자의 뜻이 이것이 맞습니까? 초이의 물음에 사연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초이는 사연이 가르쳐 준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묻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당황하여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글자다. 백성이 나라를 믿는 마음, 아내가 지아비를 믿는 마음 같은 것이지. 사연은 말을 내뱉고 아차 싶었습니다. 아내가 지아비를 믿는 마음이라니 지금 자신들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예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이는 담담하게 그 글자를 다시 적어 내려갔습니다. 믿음이라. 서방님은 죽은 분께 그 믿음을 다하고 계시군요. 저도 서방님께 그런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초이의 뼈 있는 말에 사연은 다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묵직한 먹물 냄새만이 감돌았습니다. 촛불은 밤새 흔들리며 이제 막 시작된 이 위태롭고도 기이한 전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죽은 정인을 위해 마음을 닫았고 초이는 그 닫힌 문을 부수기 위해 지혜라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 위에서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그림자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날 사연이 입힌 저 하얀 소복을 사연의 손으로 직접 벗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첫날 밤은 천 권의 책보다 무거운 침묵과 세상을 다 담을 듯한 뜨거운 먹물 냄새로 저물어 갔습니다. 첫날 밤에 소복을 건넸던 사연의 잔인한 처사로부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임선빈의 집안은 여전히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속내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며 그 집 신부가 아직도 소복을 입고 글을 읽는다더라며 쑥덕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담장 안에서 19살 초이가 겪어내고 있는 시간은 세상에 뜬 소문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뜨거웠습니다. 초이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안주인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은 빈손뿐이었으나 그녀의 꼼꼼한 살림 솜씨는 곧 집안을 정갈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초이에게 진짜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고 달이 뜰 때였습니다. 그녀는 어김없이 사연이 준 새하얀 소복을 챙겨 입고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코끝을 찌르는 것은 서늘한 묵향, 즉 먹물 냄새였습니다. 사연은 늘 그 자리에 석상처럼 앉아 죽은 정인의 나무패를 닦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초이가 들어와도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이는 익숙한 듯 사연의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스스로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어제 주신 글귀는 다 외웠습니다.
오늘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도리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사연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초이의 얼굴은 반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처음에는 며칠하다 말겠지 싶었는데 이 여인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을 찾아와 그를 가르쳐달라 청했습니다. 그를 안다는 것은 곧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다. 눈이 생기면 보이지 않던 고통도 보게 되지. 너는 어찌하여 그 험난한 길을 굳이 가려 하느냐? 그저 안방에서 자수나 놓으며 편히 지내면 될 것을. 사연의 차가운 물음에 초이는 붓을 멈추고 사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고통을 보는 것이 두려워 눈을 감고 산다면 그것이 송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서방님 또한 죽은 분의 그림자에 갇혀 세상을 보지 않으려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서방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아내로서가 아니라면 최소한 말기가 통하는 사람으로서라도 말입니다. 사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19살의 어린 아내에게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거운 침묵 끝에 다시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의 수업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깊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차가운 소복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종이 위에서 오가는 글자들은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며 은밀하게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묘한 평화는 집안의 독버섯 같은 존재, 숙모 김씨 부인에 의해 위기를 맞이합니다. 김씨 부인은 임씨 가문의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사연이 후사 없이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이 들어와 사연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심지어 글까지 배워 사연의 마음을 흔드는 듯 보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글 공부는 무슨 얼어 죽을 글 공부냐. 신랑이 밤마다 죽은 정이 나고 속삭이는 방에서 소복이나 입고 앉아있는 꼴이라니. 저 요망한 것이 집안 망조를 불러올 게 뻔하다. 김씨 부인은 하인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모자라 직접 초이를 내쫓을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연이 고을의 학자들과 모임을 가지러 집을 비운 틈을 노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평소 노름빚에 쫓기던 먼 친척 조카 만식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만식은 질 나쁜 사내로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할 위인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에게 돈주머니를 던져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밤 조카님이 저 안방에 들어가 그 계집과 함께 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되네. 담장을 넘는 건 사람들을 시켜 도와줄 테니 자네는 그저 그 계집의 옷자락만 붙잡고 소리를 지르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그날 밤 사연이 집을 비워 정막이 가득한 안채에 그림자 하나가 담을 넘었습니다. 초이는 서재에서 홀로 사연이 내준 숙제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다라는 문장을 되새기며 붓을 놀리던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만식은 초이의 하얀 소복을 보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소문대로 신부가 참으로 곱구먼. 임선비 그 양반은 이런 보물을 두고 밤마다 나무패락만 논다니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야. 내가 대신 그 외로움을 달래주러 왔네. 초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사연에게 배운 위기 속에서 이성을 찾는 법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나가는 건 내 맘이지. 어차피 밖에는 내 숙모님이 증인들을 데리고 대기 중이신데 내가 아무리 소리쳐본들 누가 믿어주겠느냐?
너는 오늘 밤으로 간통을 저지른 부정한 여인이 되어 쫓겨날 것이다. 만식이 초이의 어깨를 붙잡으려 달려드는 순간 초이는 옆에 있던 벼루를 들어 그의 얼굴에 먹물을 뿌렸습니다. 시커먼 먹물이 만식의 눈에 들어가자 그는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습니다. 이 독한 년이. 만식이 눈을 비비며 다시 일어나려 할 때 마침 때를 맞춘 듯 김씨 부인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보지도 않은 채 미리 준비한 대사를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서방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외간 사내를 방으로 끌어들여 무엇을 하고 있었더냐? 김씨 부인의 뒤로 하인들과 동네 사람들 몇몇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먹물을 뒤집어 쓴 만식과 옷자락이 흐트러진 초이. 겉으로 보기엔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숙모님, 어찌 저런 자를 제 방까지 불러들이셨습니까? 제 눈에 먹물이 들어간 자가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숙모님이 이 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들어오시는 것을 보니 숙모님은 잘 아시는 모양이군요. 초이의 차분한 반격에 김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나는 그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뿐이다. 당장 이 부정한 계집을 끌어내어라. 하인들이 초이의 팔을 붙잡으려 할 때였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원래 다음날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모임 중에 묘한 불안감을 느껴 서둘러 말을 달려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사연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먹물을 뒤집어 쓴 사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얀 소복을 입고 떨고 있는 초이. 사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방 안으로 들어가 만식의 멱살을 잡아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김씨 부인을 서슬 퍼런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숙모님, 제 집안의 일을 어찌 숙모님이 이리도 살뜰히 챙기시는 것입니까? 제 서재에 외부인이 들어온 것은 명백한 침입이며 제 아내를 모욕하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연아, 내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저게 집이.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사연은 천천히 초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년 만에 처음으로 닿은 남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사연은 바닥에 흩어진 초이의 글씨를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가 적고 있던 문장, 사람의 진심은 더 나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다라는 글귀 위로 검은 먹물 자국이 튀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밤새 저와 함께 나라의 법과 사람의 도리를 논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가 어찌 이런 천박한 사내와 어울리겠습니까? 숙모님, 이자를 관아에 넘기기 전에 스스로 이자가 누구인지 밝히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또한 가문의 어른이라 하여 예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연의 강경한 태도에 김씨 부인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 둘만 남게 되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리며 초이가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사연은 말없이 초이의 옆에 앉아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잘 견뎌주었소. 사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초이는 사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복의 하얀 옷자락이 사연의 붉은 관복과 엉키며 묘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날 밤 사연은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죽은 정인의 나무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나무패가 오늘따라 유독 차갑고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자신의 옷자락 끝에 묻어있는 초이의 눈물 자국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사연은 처음으로 나무패를 비단보에 싸서
상자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옆방에서 곤히 잠든 초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음장 같던 사연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봄바람 같은 묵향이 스며들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초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숙모의 음모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다음에는 사연의 목숨줄을 죄어오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숙모 김씨 부인의 치졸한 함정은 오히려 사연과 초이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이 오른 김씨 부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초의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연의 가문 자체를 영모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뿌리째 뽑아버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느 안개 자욱한 새벽이었습니다. 단잠을 깨우는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대문을 부수듯 들이닥쳤고 서리빨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임사연은 듣거라. 내 놈이 나란 일에 불만을 품고 역당과 모의하여 불온한 서찰을 돌렸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당장 포승줄을 바꿔라. 사연은 영문도 모른 채 서재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포졸 중 하나가 서재 책장 뒤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임금을 비방하고 새로운 세상을 도모하자는 내용이 사연의 글씨와 똑같은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내 글이 아니다. 누군가 내 필체를 흉내내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하지만 포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연이 포승줄에 묶여 대문을 나설 때 그는 초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얀 소복 차림으로 달려나온 초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사연의 심장만큼이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부인, 나는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소. 나를 믿어주시오. 사연이 끌려가자마자 김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와 가증스럽게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가문에 역적의 피가 흐르다니. 저 요망한 신부가 들어온 뒤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구나. 초이는 숙모의 눈물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결코 그런 어리석은 글을 쓸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초이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사연의 서재로 들어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동안 밤마다 사연의 옆에서 글을 배우며 그의 분놀림 하나, 먹의 농도 하나까지 눈에 익혔던 초이였습니다. 서방님의 글은 대나무처럼 곱고 끝맺음이 예리하다. 그런데 이 가짜 편지는 겉모양은 비슷하나 붓끝에 망설임이 서려 있어. 이건 서방님의 넋이 담긴 글이 아니다. 초이는 사연에게 배운 사건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단서를 찾았습니다. 서재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먹 조각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연은 늘 매화 향이 나는 귀한 먹을 썼지만 이 조각은 시장 바닥에서 파는 싸구려 먹의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초이는 그 길로 머리를 높이 묶고 남장을 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시장통의 지저분한 대필쟁이 골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19살 처녀의 몸으로 험악한 사내들 사이를 누비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으나 초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옥방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을 사연뿐이었습니다. 결국 초이는 찾아냈습니다. 며칠 전 김씨 부인의 하인이 돈을 주고 임사연의 필체를 똑같이 흉내 내달라 부탁했다는 장부와 그 일을 맡았던 술 취한 대필쟁이의 자백을 확보한 것입니다. 초이는 그 증거물을 가슴에 안고 곧장 고을 수령이 있는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관아 문을 두드리는 것은 곤장 수십 대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녀를 밀쳐냈지만 초이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글은 그 사람의 넋이라 했습니다. 제 지아비에 넋은 이토록 비겁한 글을 쓸 분이 아닙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으니 다시 살펴주십시오. 처음에는 비웃던 수령도 초이가 내놓은 대필쟁이의 장부와 사연의 평소 글씨가 담긴 서책들을 비교해 보더니 안색이 변했습니다. 초이는 사연에게 배운 법전의 구절들을 인용하며 논리정연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담장을 넘은 도둑은 잡지 않고 집주인이 도둑이라 몰아세우는 것이 나라의 법입니까? 붓끝에 미세한 떨림조차 구분하지 못하면서 어찌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관원이란 말입니까? 초이의 기백에 눌린 수령은 결국 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김씨 부인의 하인이 체포되어 국문을 받자 모든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흘 만에 옥문이 열리고 초췌해진 사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옥문 앞에 서 있던 것은 하얀 소복을 입은 초이였습니다. 사연은 달려가 그녀를 껴안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소매 끝에는 증거를 찾기 위해 시장바닥을 누비느라 묻은 흙탕물과 대필쟁이에게 위협받을 때 긁힌 상처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연은 떨리는 손으로 초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어찌 이 위험한 일을 혼자 해냈단 말이오? 내 목숨을 구한 것은 나라의 법도 지인들의 탄원도 아닌 바로 당신의 지혜였구려. 초이는 살며시 웃으며 사연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19살 신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어떤 장수보다 든든했습니다. 서방님이 밤마다 가르쳐 주신 글들이 제 칼이 되고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서방님이 보호해야 할 짐이 아니라 서방님의 곁을 지킬 동반자라는 것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옥살이의 고단함을 잊은 채 신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묵향이 가득했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서늘하지 않았습니다. 사연은 처음으로 죽은 정인의 나무패를 등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초이가 오늘 관아에서 썼던 반박문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글 속에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구려. 내 평생 이토록 아름답고 강한 문장을 본 적이 없소. 사연의 눈에 처음으로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며 터져나온 감격이었습니다. 사연은 초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소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사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열었다 하여 모든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김씨 부인은 유배를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임씨 가문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끔찍한 불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옥방의 차가운 기운을 씻어내듯 봄바람이 불어왔으나 임사연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초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울렁이고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잠자리에 들 때면 어김없이 죽은 정인의 나무패를 꺼내 두 사람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초이에게 건네는 무언의 사과이자 스스로가 5년 전 맹세했던 수절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음을 증명하는 서글픈 의식이었습니다. 초이는 그런 사연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느 밤처럼 소복을 정갈하게 입고 앉아 남편의 옆에서 묵묵히 글을 읽을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글자에는 획 하나마다 그 사람의 뼈가 담겨 있다 하셨지요. 서방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단단한 뼈를 제가 어찌 억지로 꺾겠습니까? 초이의 담담한 위로에 사연은 밤새 붓을 쥐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바람이 몹시도 거칠게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유배지로 떠나게 된 숙모 김씨 부인은
마지막 발악으로 가문의 재산을 가로챌 수 없다면 차라리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심산으로 하인을 매수해 사랑채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마른 나무를 타고 순식간에 지붕까지 집어삼켰고 시커먼 연기가 밤하늘을 가렸습니다. 불이야. 사랑채에 불이 났다. 하인들의 비명에 잠에서 깬 사연은 당황하여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붉은 불꽃이 용처럼 뒤틀리며 서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연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된다. 저 안에 그 사람의 유품이 있다. 서재 안쪽 깊숙한 함 속에는 5년 전 정인이 남긴 유일한 유물인 자수 손건과 함께 사연이 매일 밤 모셨던 나무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연은 자신의 생명줄이라도 끊어지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불길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방님,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초이가 달려와 사연의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불길은 이미 들보를 태우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열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사연은 눈이 뒤집힌 채 초이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놓거라. 저것은 내 목숨이다. 저것마저 제가 되면 나는 그 사람을 영영 잃는 것이란 말이다. 사연은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찌르고 불꽃이 관복 자락을 태웠지만 사연은 오직 정인의 함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간신히 함을 손에 넣고 품에 안은 순간 우직근 소리와 함께 거대한 석가래가 사연의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사연은 뜨거운 나무더미 아래 깔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라 생각한 사연이 눈을 감으려던 그때였습니다. 하얀 소복을 물에 적셔 머리에 뒤집어 쓴 여인이 연기를 가르고 나타났습니다. 초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연의 옆으로 다가와 무거운 들보를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죽은 이의 유품 때문에 살아있는 서방님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저를 보십시오. 초이는 가녀린 어깨로 사연을 들쳐맸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금세 검게 그을리고 불꽃이 튀어 구멍이 났지만 초이는 이를 악물고 사연을 질질 끌다시피 하여 무너져 내리는 서재를 탈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에 구르듯 엎어지자마자 서재는 굉음과 함께 폭삭 주저앉으며 거대한 불기둥을 내뿜었습니다. 사연은 품에 안았던 함을 허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함은 이미 반쯤 타버려 그 안의 유품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검은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연은 잿더미가 된 서재를 보며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다 타버렸구나. 5년의 세월이, 그 사람과의 약속이 이렇게 재가 되어 사라지는구나. 그런 사연의 뺨 위로 초희의 매서운 손길이 날아왔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사연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사연이 놀라 고개를 들자 눈물이 가득 고인 초희의 이글거리는 눈이 보였습니다. 초희의 얼굴은 여기저기 화상을 입고 그을음이 묻어 엉망이었으며 머리카락은 불에 타 짧게 끊겨 있었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서방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저 나무패가 아니라 접니다. 서방님을 살리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은 죽은 귀신이 아니라 바로 저라고요. 언제까지 죽은 자의 그림자 뒤에 숨어 살아있는 저를 아프게 하실 겁니까? 초이의 일갈에 사연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는 초이의 화상 입은 손과 자신을 구하려다 엉망이 된 하얀 소복을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은 이미 사라진 과거의 허상이었고 정작 지켜야 할 가장 고귀한 보물은 바로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연은 타버린 함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초이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정말 어리석었소. 당신을 잃을 뻔하고서야 비로소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구려. 사연은 초이를 품에 꼭 안고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정인을 향한 작별의 눈물이었고 살아있는 아내 초이를 향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5년의 허망한 수절이 불길 속에 재가 되어 흩어지고 1년의 기다림 끝에 진짜 사랑의 싹이 돋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은 꺼졌으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불길보다 뜨거운 진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을 집어삼킬 듯 붉은 혀를 내둘렀던 불길이 잦아들고 사방은 무거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사랑채가 무너지며 뿜어내던 매캐한 연기는 차가운 새벽서리에 눌려 바닥으로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임사연은 잿더미가 된 서재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쯤 타버린 비단함이 들려 있었으나 그의 시선은 함이 아닌 자신의 발치에 쓰러져 거친 숨을 내쉬는 초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초이의 하얀 소복은 이미 하얀색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그을음과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연을 구하려다 불꽃에 그을린 머리카락 끝에서는 여전히 지독한 탄내가 났고 무너지는 들보를 밀어내느라 엉망이 된 그녀의 가느다란 손등은 붉게 진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19살 세상에서 가장 고운 것만 보고 가장 부두운 것만 만졌어야 할 처자가 자신이라는 얼음 같은 사내를 만나 겪지 않아도 될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사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굽히지 않았던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제가 되어버린 유품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초이의 화상 입은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이 닿자마자 초이가 고통스러운 듯 미세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사연의 가슴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인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소. 저 안의 것은 내 과거였고 내 고집이었을 뿐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당신의 그 귀한 몸을 던졌단 말이오. 사연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눈물이라고는 정인의 무덤가에서 다 쏟아버린 줄 알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초이는 힘겹게 눈을 뜨고 사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에 그을린 얼굴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 같은 생명력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의 과거를 구하러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제 눈앞에서 타 죽어가는 제 미래를, 제 지아비를 구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나무패는 타버리면 그만이지만 서방님이 사라지시면 제 세상은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초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무너진 사랑채의 들보보다 무거웠습니다. 사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지켜온 것이 정절이나 지조가 아니라 사실은 상처받기 싫어 숨어버린 비겁한 회피였음을 말입니다. 죽은 이는 말이 없기에 편했고 산 사람은 마음을 주어야 하기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초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을음 냄새가 진동했지만 사연에게는 그 어떤 꽃향기보다 진하고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날이 밝자 집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숙모 김씨 부인의 죄행은 불길과 함께 천하에 드러났고 그녀는 관하로 압송되어 엄한 문초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연에게 그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약초를 구해와 초이의 상처를 닦아내고 정성스레 약을 발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너진 사랑채의 터는 깨끗이 정리되었고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연은 한 달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초이는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죽은 정인을 그리워하며 글을 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유난히도 밝게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사연은 초이를 별채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은 1년 전 그들의 비극적인 첫날 밤처럼 촛불 두 자루가 외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초이는 여전히 남편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의 앞에는 1년 내내 보였던 그 나무패가 없었습니다. 사연은 문 앞에 선 초이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부인, 이쪽으로 앉으시오. 초이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사연은 그녀의 앞에 그 보자기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고운 진홍색 비단 저고리와 금가루를 뿌린 듯 빛나는 옥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귀한 옷이 아니라 옷의 소매 끝에는 사연이 직접 한 땀 한 땀 수놓은 매화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당신은 지난 1년간 내 곁에서 소복을 입고 죽은 자의 넋을 기렸소. 그것은 내가 당신에게 강요한 형벌이었지. 하지만 이제 나는 그 형벌을 끝내려 하오. 이 붉은 옷은 살아있는 나의 아내, 임사연의 단 하나의 여인을 위한 옷이오. 사연은 초이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장이 없었습니다. 오직 19살 소녀가 녹여낸 따뜻한 봄물만이 가득했습니다. 초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비단 옷 위로 번졌습니다. 그녀가 1년을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소복의 끈을 풀기 위해 손을 올렸지만 붕대를 감았던 손끝이 여의치 않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사연이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직접 풀어주겠소. 1년 전 내가 묶었던 그 매듭을 이제는 내가 끊어내겠소. 사연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초이의 가슴께에 닿았습니다. 거친 광목으로 된 소복의 끈이 사연의 손가락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방 안은 촛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고 두 사람의 거칠어진 숨소리만이 서로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사연은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소복의 고름을 풀었습니다. 매듭이 풀리고 하얀 옷자락이 양옆으로 벌어지자 그 안에서 초이의 여린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촛불의 불빛을 받은 그녀의 살결은 뽀얗다 못해 눈부셨습니다. 사연은 옆에 두었던 붉은 저고리를 들어 초이의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걸쳐주었습니다. 차가운 하얀색이 물러나고 뜨거운 붉은색이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사연은 초이의 허리춤에 직접 옥놀이개를 달아주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글공부를 가르치며 당신의 영특함에 놀랐고 관아 앞에서 나를 구하는 당신의 기백에 반했소. 그리고 불길 속에서 나를 끌어안던 당신의 심장 소리에 나는 비로소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소. 초이야, 내 아내가 되어주어 정말 고맙구나. 사연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부인도 제자도 아닌 한 사내의 정인으로서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초이는 사연의 목에 팔을 감으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소복의 거친 촉감이 아닌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글자가 무섭지 않습니다. 서방님이 적어주신 그 모든 글귀가 결국 저를 이 품으로 인도해 주었으니까요. 사연은 초이를 번쩍 들어 올려 자리에 뉘었습니다. 촛불 두 자루가 마지막 힘을 다해 타오르다 툭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온기만이 유일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죽음과 원망으로 시작되었던 신방은 이제야 비로소 생명과 사랑의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연은 일찍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에 묘목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매화나무였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 꽃을 피울 때쯤이면 우리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 마당을 채우겠지. 사연의 말에 초이는 붉은 저고리 소매로 입을 가리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19살 신부의 영리한 고집과 헌신은 그렇게 한 사내의 영혼을 구원했고 조선에서 가장 차가웠던 집안에 가장 따뜻한 봄을 불러왔습니다. 하얀 소복은 아궁이의 불쏘시개가 되어 사라졌고 그제 위로 매화 향기가 길게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훗날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글공부로 지아비를 가르친 19 신부의 전설 같은 사랑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죽은 이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스스로 붉은 꽃이 된 19 신부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누군가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건 결국 진심 어린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에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